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김성희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방구석 역사 여행의 첫 번째 방구석 유럽 역사 여행을 맡게 된 김성희 강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탈리아를 13년 동안 살면서 이런 역사라고 하는 공부를 사실은 책으로 접하기보다는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것들을 관심 있게 본 것을 다시 제가 책으로 찾아보는 이런 역사 공부 방법으로 이제 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행을 같이 가면서 이런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가게 돼. 그리고 앞으로도 가게 될 또는 여러분들이 다녀와서 너무나 추억하고 싶은 바로 그 유럽을 우리 바로 방구석에서 저와 함께 역사라고 하는 이름하에 역사라고 하면 사실 좀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 살면서 가이드를 할 때 특히나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었을 때 한 30명 중에서 일단 역사라고 하는 제목만으로도 한 10분이 눈을 감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시다가 5분이 지나면 또 그 한 10명 정도가 다시 또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분 정도만 앞에 이야기하는 가이드가 열심히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취지에 제가 봤을 땐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행을 가서 실제로 라이브로 그 장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는 이렇게 단정짓지는 않죠. 그냥 흘러가듯이 여행 속 안에 그 역사의 유적과 미술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우리가 가본 곳 또는 내가 앞으로 가본 곳을 지금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준비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여행인데 그 첫 번째 시간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의 태동 그리고 중세시기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했었던 바로 전쟁인 바로 십자군 전쟁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비잔틴 제국 이렇게 해서 여러분 1차 강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다 보니까 주제 도서를 하나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서점에 가보면은 수많은 유럽사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책을 이렇게 주제로 정할까 고심을 하다가 일단 저는 서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제목과 함께 책의 표지를 먼저 보게 돼요. 근데 일단은 만화와 같은 바로 이 책 표지가 사실은 저는 손쉽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책 두께를 보게 되면은 괜찮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앞에 있는 표지에도 내가 뭐 유럽을 아무것도 모른다 유알못이라고 해도 미술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미알못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번쯤은 봐왔던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든지 여기 보면 로마를 대표하는 콜로세움 그리고 베드로 성당 그리고 비너스 상까지 해서 참 이야기가 쉽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책 표지하고 더불어서요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는 유럽의 그 흐름을 이렇게 아주 보기 쉽도록 시대의 흐름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림도 나오면서 도표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책과 함께 조금 더 유럽의 역사를 조금 더 쉽게 아마 이렇게 진짜 이 책의 제목처럼 하룻밤에 술술술술 이렇게 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 바로 주제 도서로 선정한 바로 책은 이 하룻밤에 읽는 유럽사 함께 저와 같이 1회부터 3회까지 이렇게 유럽의 역사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가지 챕터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챕터가 바로 그리스 문명 두 번째는 유럽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서 중세라고 하는 그 시기에 아주 중요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남으로써 우리는 또 르네상스 시기로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마라고 하는 로마 멸망이 실제로 멸망은 했지만 천년의 또 다른 로마의 바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잔틴 제국까지 이렇게 우리 네 가지 이야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그리스 문명인데요. 여러분, 그리스 문명은 우리가 보통 많이들 유럽의 뿌리, 유럽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이들 하는데 저는 유럽의 아침이다라고도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사실은 아침이죠. 아니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아침인데 그 유럽의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와 이 모든 역사들은 유럽의 거의 시작이다. 뿌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바로 뿌리가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문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와 동시에 여러분들 유럽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유럽이라고 하는 바로 이름은 또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모든 것은 사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도시의 이름들은요 그냥 붙여진 것이 사실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그냥 지금까지 불러오는 바로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었고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의 작품으로 제목은 에우로페의 납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루벤스 말고도 너무나 유명했던 화가들이 이 주제로 굉장히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요. 이 주제는 바로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여기 황소 위에 누워있는 여인이 바로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바로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었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는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그 지역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페니키아의 너무나 아름다운 공주였는데 마음씨도 이뻐서 남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바로 이 에우로파를 누구도 좋아했었냐면요. 우리 신들의 최고의 바람둥이인 바로 제우스도 에우로파를 흠모했었죠. 그래서 이 에우로파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루는 해변가에 놀고 있는 바로 에우로파를 유혹하기 위해 황소로 변신했었다고 합니다. 이 황소로 변신한 이유는 이 시대 때 황소는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로 그런 사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황소로 변신한 이 제우스는 그녀를 바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나 잘생긴 바로 이 황소에게 에우로파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호기심에 그 황소 등에 바로 올라타게 돼요. 그래서 이 올라탄 바로 에우로파를 데리고 제우스는 슬슬 걷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더니 바닷가로 돌진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 바로 크레타 섬으로 그녀를 납치해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해서 둘은 바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태어난 바로 장남이 미노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미노스 문명이고 바로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크레타로 넘어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하면은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리스 신화인데 이 신화가 중요한 거는 사실상 신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에 보는 저는 제 생각에는 막장 드라마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이야기 안에는요 사실 이런 재미난 신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신화가 허구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그 시대의 팩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화들을 줄곧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왔었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럽은요 이렇게 해서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인이 이 크레타 문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유럽은 여러분 에우로파를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요. 에우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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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에우로파 여인에 의해서 여러분 유럽이라고 한 어원이 오게 된 거고요. 왼쪽에 보면은 이 그림에는 아까 그 에우로파 여인이 마찬가지로 황소를 타고는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 거냐면 유럽연합 깃발을 바로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는 유럽연합의 수많은 나라들의 국기들이 바로 꽂혀져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 여인의 모습은 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유럽의 동전인 EU로에서 바로 보게 되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똑같은 바로 이렇게 동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요. 어떤 나라에서 발행되는지 그 고유의 그 나라의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경우는 콜로세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우로파 여신의 그림이 들어간 바로 이 이유로의 동전은 바로 그리스에서 발행된 여러분 이유로 동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르고 그냥 몇 년 동안이나 지니고 있었던 제 이탈리아의 거주 체류증을 보니까 거기에도 바로 이 황소 심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의 기원은 이 에우로파와 함께 황소가 이 유럽에 그때부터 여러분들 좀 숭배하고 이렇게 신성시 여겼었던 그런 동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흔히 이제 이름으로 단어로만 많이들 들어왔던 바로 유럽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름과 함께 유럽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은 여러 나라가 여러분들 공전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도시 나라들은요, 어떤 나라가 만약에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은 서로 연대해서 그 나라를 주저앉힌다거나 또는 균형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유럽의 역사였었다라고 여러분들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에서 시작이 되었던 바로 이 그리스 시기를 제가 이렇게 5시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기가 에게 문명 시기인데 이 에게 문명 시기는 기원전 2000년부터 바로 기원전 1200년 시기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바로 여러분들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이름을 보면은 좀 익숙한 전쟁이죠. 바로 이 트로이 전쟁. 너무나 유명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은 뭐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주 옛날에 그 영화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해봤는데 이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사실 10년 동안 끊이지 않았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는 신의 도움으로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마를 만들어 모두 다 퇴각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지게 됐죠. 근데 사실상 그리스 정예부대원들은 목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결국은 신이 주고 간 선물인 줄 알았던 바로 트로이의 안에 성벽 안에 이 목마가 들어옴으로써 트로이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 아주 유명했었던 그 전쟁이 바로 에게 문명 시기에 기원전 1200년경에 일어났었던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트로이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결국은 도리아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가 멸망한 바로 이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800년까지는요 아무런 그리스 역사에 대한 바로 기록이 남아져 있지 않았던 바로 그 시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를 바로 암흑기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바로 여러분 아르카익이라고 하는 시기인데 이 아르카익은 기원전 800년부터요. 바로 기원전 480년까지를 아르카익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르카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는 미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바로 단어인데요. 아르카익이라는 뜻이 바로 시작, 그 다음에 태초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시기 중에서 바로 아주 중요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기에 아주 많은 중요했었던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아르카익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리스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의 나라인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 지방의 여러 도시들 조그만한 바로 이 도시들을 모두 다 바로 이제 그리스라고 했는데 그 도시 국가가 발달되는 즉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뜻의 폴리스가 성립이 되던 바로 그 시기를 이 아르카익 시기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는요 대표적으로 아테네에 있는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죠. 그래서 아크로는 높다라고 한 뜻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바로 이 도시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던 바로 형태고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그들이 바로 섬기고 믿었던 바로 신전이 있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아크로폴리스에 보이는 신전이 그리스를 대표하는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폴리스의 구조는 바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이루어졌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아크로폴리스에 그들이 섬겼던 바로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고, 아래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렇게 정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광장인 아고라 광장이 있었던 곳, 바로 이렇게 해서 폴리스가 형성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아르카이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국가들이 발달이 되면서 해외 식민지도 개척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폴리스하고 똑같은 형태로 아크로폴리스 구조를 가지고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곳곳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또 그리스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고 있는 올림픽이 바로 개최가 된 바로 나라죠. 네, 그래서 그 고대 올림픽은요, 이 아르카이 시대 때 기원전 766년에 일어났었던 바로 개최했던 바로 그 운동 경기였었고요. 사실 이 올림픽은 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냐면은 그리스를 가보게 되면은 그리스는 모두 다 대부분 여러분 산악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 도시와 도시들은 서로 바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대요. 그래서 4년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4년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호회 모임과 같이 만나게 되었던 바로 그 경기가 바로 고대 이 올림픽이었고,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을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 때는 주로 했었던 경기들이 많았지만요, 경마도 있었고 전차 경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오전 경기가 바로 달리기, 그리고 창 던지기, 그 다음에 넓이뛰기, 그 다음에 이렇게 원반 던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슬링까지 해서 이렇게 5종목에서 최종의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우승자가 되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올림픽도 바로 그리스, 이 아르카이 시대 때 바로 최초로 개최가 되었던 경기였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문학이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바로 호메로스라고 하는 대서사 시인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신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모두 다 집대성해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만들었던 바로 시기가 또 이 아르카이기라서 그리스의 국민문학, 누구나 듣고 잘 아는 그들의 교과서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게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였었다라고 하고요. 도시들마다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없으면 이 도시는 좀 문화가 떨어지는 도시,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 평가가 되었던 게 바로 호메로스의 문화이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학도 발달됐던 시기가 바로 아르카익 시기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이 3차례에 걸쳐져서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면은 이름은 너무나 어렵지만요, 여러분 또 이제 쉽게 영화 우리 300, 그 바로 이야기가 이 아르카이 시대 때 또 일어났었던 전투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눴던 시기 중에서 이 아르카이기라고 하는 시기, 왜 르네상스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붙여놨냐면, 그리스가 태동하고 난 다음에 암흑기 시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되살아났던 시기가 바로 다시 시작이다, 태초라고 하는 뜻을 담은 바로 아르카이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되살아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또 그 르네상스 시기가 이 아르카익 시기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기는 바로 여러분 고전기인데, 이 고전기는 기원전 480년부터 기원전 323년까지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르카익 시기에 페르시아의 3차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요, 누가 사망하던 시기를 바로 고전기라고 하냐면, 이 고전기의 사람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했던 해가 323년이고요. 이 시기를 그리스의 고전기, 바로 클래식 시기다, 그리고 그리스의 황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르카익 시기에 읽어놨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는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이 고전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시기에 바로 존재했던 바로 인물이고,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에서는 사실은 변방인 바로 왼쪽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그는 13살 때부터 사실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그가 정복했었던 바로 이렇게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난 곳에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었던 바로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란색들의 점들은요, 그가 정복했던 땅들에 그의 이름을 붙인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재탄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영토를 보면은 바로 이 시기가 그리스의 바로 황금기 전성기였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딱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수십 개 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전 세계를 그가 좋아했던 그리스 문명화 시키는 거였는데, 돌연 33살에 병으로 그가 사망을 하면서 이 바로 그리스의 전성기도 그와 함께 끝이 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었던 요 시기도 바로 고전기였었고요. 그리고 황금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실은 이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바로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미술, 그리고 정치와 철학이 바로 이 시기는 너무나 눈부신 발전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문명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게 아무래도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림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바티칸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보게 된, 아까 제가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어드렸던 라파엘로의 바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50명이 넘는 사실은 그리스의 여러 분야의 바로 실제 현인들을 그의 상상력에 의해서 바로 그려놓은 바로 그림인데요. 바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의 황금기에 이런 바로 뛰어났었던 현 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아무것도 내가 철학자에 대해서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이 세 사람은 여러분들 아마 그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아마 이름은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순서대로 보시면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를 대표하는 바로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 그리스 하면은 신이 중심이 되었던 바로 나라였는데,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바로 이런 철학이라는 것이 중심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수학에 있어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던 수학자면 대표적인 바로 피타고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가장 먼저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바로 이 의술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도 있고, 그리고 뭐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이 그리스의 역사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도 역사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바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기하학의 또 아버지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유클리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물리학부터 기하학, 수학, 뭐 민주주의, 드라마, 코미디라고 하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주로 시작된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의 황금기인 고전기 때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되고 발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는요, 황금기의 고전기까지 마치고 나서는 마지막 그리스는 여기까지였었죠. 헬레니즘 시기까지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고 나서 그 헬레니즘 시기가 도래를 했지만요. 이 시기에는 원래 그리스 시대 때는 변방이었었던 바로 로마가 급부상을 하면서 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결국 로마에 흡수가 되고 나서는 헬레니즘 시기라고 한 이 시기는 바로 로마를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로 더 흘러나갔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의 가장 첫 번째 챕터였었던 그리스 문명은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고 좀 쉽게 그리스를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시대별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뭐 신화나 아니면 우리 철학자 또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를 만나보셨고, 그리스는
이 시기 때 멸망을 했지만 또 유럽의 중심인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의 문명이 그대로 또 유럽에 전해지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챕터인 유럽의 중심인 바로 로마 제국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는 유럽의 아침이자 유럽의 뿌리, 유럽의 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유럽의 중심인 바로 로마 제국은요,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했던 점 하나로 시작이 되었던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점 하나에 바로 이 조그만한 변방의 도시 하나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되었고, 그리고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찬란했던 로마의 역사는 또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중해를 자신의 호수다라고 불릴 수 있었던지, 이 로마가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할 텐데, 이 그림은요, 로마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조각상으로 여러분들이 다니게 되면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로마를 건국했던 건국 신화 이야기를 담은 조각상입니다. 이 로마를 건국한 이 쌍둥이 형제들은 사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형제들이었다라고 하죠. 마르스하고 군신 마르스하고 무녀인 바로 레아 실비아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왕으로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태어난 조카들을 강가에 내다 버리게 된 게 그의 삼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구니에 담아 강가에 흘러가고 있는 바로 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려와 늑대의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키웠던 게 목동이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불굴의 의지로 바로 다시 되살아난 이 쌍둥이 형제들은요, 로마의 이곳에다가 로마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로마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팔라티노 언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이름은요, 로물루스와 바로 레무스였었고, 두 형제는 나란히 팔라티노와 함께 맞은편에 있었던 또 다른 언덕인 아벤티노라고 하는 언덕에다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두 언덕에서 자리를 잡은 바로 이곳에서 로마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이름도 이 쌍둥이 형제 중 형이었었던 로물루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로 탄생이 된 게 로마라고 하는 바로 이름이었었고, 지금 보시는 바로 여기 왼쪽 편이 팔라티노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는 늪지대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 한 해발 50m 정도 되는 이런 언덕에 자리를 잡고 로마가 시작이 됐던 것이 기원전 753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시작이 되었고, 로마의 첫 번째 왕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해드린 대로 그 쌍둥이 형제 중에 첫 번째 이 로물루스의 큰형이 바로 로마의 첫 번째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나 다름없이 왕이 다스리던 그런 이제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 왕의 시대는 오래 가지 못하고 7명의 왕으로 왕정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에투르리아 출신의 이 타르키니우스라고 하는 왕은 거만한 타르키니우스다, 거만한 왕이다라고 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 짧은 왕정 시기로 끝나게 되냐면요, 이 왕이 추방된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이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타르키니우스의 아들이 평소에 좋아했었던 여자를 흠모했었던 여자를 이제 그만 겁탈하게 되는데, 그 겁탈했던 여자가 유부녀였었대요. 근데 이 유부녀였던 그녀를 겁탈을 하고 이 여자는 전쟁에 또 나가 있었던 남편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부인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은 너무나 상실했던 나머지 모든 것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하고 자결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자신의 친구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 친구는 바로 고위직에 있었던 바로 친구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건 바로 로마의 부패한 왕정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왕정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짧았던 7명의
왕의 시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나게 되고요. 이 로마는 그 다음으로 이루어졌던 정치 체제가 바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체제인데, 공화정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제 책을 사셔서 보시게 된다라면 여기 책에도 정확하게 로마의 공화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은요, 사실 왕정과 귀족정과 그 다음에 그리스의 민주 정치를 좀 혼합한, 처음에는 좀 자리를 잡지 않는, 체계화되지 않는 그런 이제 공화정이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로마가 아까 조그마했던 도시에서요, 큰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 되고 성장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공화정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화정 때 너무나 중요했던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포에니 전쟁은 지금 여기 로마가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요, 지금 시칠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가장 최남단에 있는 그 섬 아래에 지금으로 보자면 북아프리카의 티니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바로 카르타고와 전쟁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카르타고는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었고요. 로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그마했던 영토에 불과를 했었는데, 세 차례에 걸친 바로 이 전쟁은 나중에 결국은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아주 유명했던 인물은요, 카르타고의 바로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그래서 이 한니발 장군은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카르타고에서 바로 헤로로 이렇게 바로 건너올 수도 있었지만요, 거꾸로 이렇게 알프스를 통해 가지고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건너왔었던, 너무나 유명했다. 이런 이제 전수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이탈리아를 침략을 할 때 이 한니발과 똑같이 하고 싶어 했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코끼리는 그가 대동하지 못했고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건너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가 공화정이 되던 시기에 너무나 중요했던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요, 이제 도시를 정복하면 그들을 모두 다 말살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좀 더 포용하는 바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게 이 포에니 전쟁을 겪고 난 이후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 이곳은 로마를 가게 되면은 로마의 랜드마크인 바로 콜로세움 바로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가 건국이 되었던 팔라티노 언덕하고 인접해 있었던 바로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인데, 이 포로 로마노는 한 가지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바로 기둥이 여러 개 많은 바로 종교적인 건물인 신전도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는 로마인들의 재판을 하던 바로 여기가 바로 법의 기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선문 뒤로 보이는 삼각지붕의 바로 저 건물은 쿠리아라고 해서 이 공화정 시기 때 여러 귀족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했었던 바로 그들의 이름을 원로원이라고 했었는데, 오늘날의 국회의원들과 같았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오늘날의 국회의사당과 같았었던 그런 건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개선문도 보이고, 그래서 이곳은 아까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도 가고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어원도 이곳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화정 시기로 점점 체계화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갔던 이 로마는요, 발전이 돼가면서 오히려 더 성장은 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유해지고는 있었지만은 반대로 또 빈익분 부익부가 되는 이러한 바로 여러분 상황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갔었던 귀족들은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날의 군인들과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을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가 징집이죠. 징집 제도인데 로마 시대 때는 징집이 아니었었고요, 지원이었었어요. 그래서
평민들도 군대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갈 수가 있었는데 그 군대를 우리는 군대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주죠. 총이랑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누구나 군인은 될 수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돈으로 직접 사서 다 무장을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요, 평민들은 정치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평민들도 점차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족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왜 평민들은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되었냐면은 자신들의 바로 농사의 땅이 전쟁을 나갔다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요,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되게 되면요, 이 자작 농민이 중심축이 되던 바로 로마는 결국은 위태로워지고, 중심축이었던 바로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면요, 국가는 바로 위태로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형제들이었었습니다. 바로 그라쿠스라고 하는 형제들인데, 제가 이 사진을 우리 조카들에게 보여드렸더니 이모 너무 잘생겼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라쿠스 형제들은 바로 평민들을 대표를 해서, 그리고 특히나 형은 평민들의 지지를 받아 호민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농지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은 바로 불법 토지들을 평민들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실현이 됐을까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귀족들로 이루어진 기득권 세력이었던 원로원들이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이것을 다시 이루고자 했지만 이 원로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동생도 처형을 당하면서 이 그라쿠스 형제들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로는 돌아갔지만요, 평민들을 위한 그 전에 12표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로마도 조금씩 공화정의 체제를 이뤄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시기에는 수많은 과도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혁과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도 기원전 73년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는 영화도 만들어졌던 바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는 노예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상 여러분 로마의 노예들은요, 거의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노예들의 사실은 그 분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여러 분야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서도 조금은 좀 나은 노예들은, 그리스의 노예들은 또 학문을 가르치는 이런 노예들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들은요, 우리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보면은 검투사로 활약을 했었던 바로 이 노예들이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결국 이 반란 마찬가지로 실패로 돌아가고요. 이 수천 명의 남은 바로 스파르타쿠스는 결국은 이 그림처럼 교수형에 처해졌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반란의 시기를 모두 다 진압을 하면서 이 시기에 인기를 끌었던 바로 로마의 3명의 바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크라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크라수스는 사실 우리나라 누가 가장 돈이 많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돈 많은 우리 기업의 총수들은 너무나 많지만은 일단 삼성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의 그 재산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은 30조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돈으로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크라수스라고 한 인물이었고, 두 번째 바로 폼페이우스는 바로 군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바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사르, 민중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바로 인물인데, 이 세 사람이 바로 로마의 각각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원래 공화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로원과 함께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 집정관, 2명의 집정관이 여러분들 로마를 다스리게 되었지만은 이 세 사람이 바로 머리가 되어서 이 로마를 다스렸던 이 시기를 로마의 3두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에서 이루어 나가는 바로 로마가 잘 굴러갔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뭐 두 사람 이상이면 의견을 합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되냐면 크라수스. 제가 아까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는 다 가졌지만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 명예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여러분 명예는요, 전쟁에 나가서 얼마만큼 승리를 해오느냐였었어요. 그래서 이 크라수스도 이 폼페우스와 카이사르가 함께 발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나갔겠죠. 하지만 나가자마자 바로 모든 그 군인들과 함께 전사들과 함께 모두 전사 대창패 를 이루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크라수스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폼페우스는 이 카이사르 함께 처음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둘은 나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던 건요. 바로 이 카이사르가 자신의 너무나 어린 딸을 이 폼페이우스에게 바로 보냅니다. 즉 여러분 사이와 장인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그런 사이였는데 결국은 카이사르를 배신을 하게 된 건요. 카이사르 하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설명드릴 바로 인물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카이사르든 시저든 여러분들이 한번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카이사르는 명문 집안의 바로 태생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차츰차츰 그래서 천천히 속도보다는요 방향을 통해서 자신이 나중에 이루고자 하는 로마의 최고의 자리인 바로 집정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사르는 그래서 뛰어났었던 뭐 전쟁의 전술력도 있었지만요 또 뛰어났었던 여러분 그의 바로 언변력. 그래서 제가 가장 재미나게 본 게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굉장히 재치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된 게 이 전쟁은 바로 여러분 갈리아 정기라고 해서 여러분 갈리아는 오늘날의 바로 그 프랑스를 포함하는 그 지방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오랜 8년의 전쟁 끝에 이 모든 갈리아 지방을 모두 다 정복을 하고 로마로 내려와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하게 돼요. 여러분 8년입니다. 8년 동안의 전쟁을 보고를 한다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전체조회 때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언제 마이크를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군인들은요 오늘 죽었다. 저 8년의 전쟁 이야기를 언제 다 들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다들 시무룩하게 오고 있었는데 카이사르는 딱 3마디로 이 전쟁 보고서를 끝냈었다라고 하죠. 바로 밑에 보면 라틴어로 베니 비디 비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보고 끝. 기립박수가 나옵니다.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짧다. 역시 좋다. 그래서 이렇게 그 8년의 긴 바로 전쟁 보고서를 이렇게 단 3마디 문장으로 여러분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를 올렸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는 뛰어났던 언변력과 함께 그리고 뛰어났던 바로 이런 화술과 그리고 뛰어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전술력 뭐 너무나 많은 이제 수식어를 통해서 바로 이 카이사르라는 인물을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자신보다 인기가 더 많아진 이 카이사르를 이제는 등을 돌리고 원로원 쪽으로 여러분 돌아서게 됐던 게 바로 폼페이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마지막으로 그 갈리아 총독 기간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라라고 했었을 때 원래 로마는 국경선을 넘어올 때 무장을 다 전부 다 해제하고 들어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장 해제라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카이사르는 그때 느낌을 알았었던 이 무장 해제를 하고 돌아오라는 건 마찬가지로
목숨을 내걸고 들어오라는 거와 마찬가지였었겠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국경선이었었던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무장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던 카이사르가 결국은 등을 돌렸던 바로 카이사르가 로마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결국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폼페이우스는 도망가다가 이집트에서 바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과 함께 손을 잡았던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명의 집정관으로 이루어졌었던 바로 로마는 이 카이사르가 1인 어떻게 보면 집정관, 1인 지도자 시대가 열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이사르도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요. 자신의 바로 그 임기기간,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 이 집정관이라고 한 임기기간의 1년을 그는 종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마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그냥 이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로마가 점 하나에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로마는 아까 점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요, 가장 영토가 넓어졌던 시기가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 때 서기 117년이었는데 그 시기에 여러분 로마는 이렇게 커졌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환경과 시대가 달라지면요, 바꿔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순리예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었던 원로원들은 이것을 원치 않았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대로도 충분했었거든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멀리 내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의 원로원들과 함께 가는 이 공화정 체제는 로마는 더 오래 가기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는 넓어진 영토만큼이나 누군가 한 명이 바로 빨리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스피디하게 돌아가는 이제는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카이사르는 자신의 바로 임기기간 1년을 종신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뜻을 몰랐던 바로 원로원들은요, 결국은 이 원로원들은 카이사르를 암살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원로원 회의를 들어서려고 하는 이 카이사르에게 숨겼던 그 칼을 토가자루에 숨겨서 바로 그에게 13명의 원로원들은 이렇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이사르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요.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섹스피어스는 또 여러분 영감을 받아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또 한마디 나왔었죠. 이 13명의 원론 중에서는 그의 바로 후계자에도 사실은 올라와 있었던 브루투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라고 하는 이런 바로 대사도 나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가 죽은 뒤 원론들은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 돌아갈 줄만 알았죠. 하지만 역사라는 게 참 재미난 게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는 오히려 그들이 원치 않았었던 한 명의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 바로 이 제정시대는 더 빨리 도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의 유언장은요, 이미 쓰여져 있었고 그 유언장을 아까 포로 로마노에서 그의 오른팔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장군이 바로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로마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요, 후계자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후계자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의 조카이자 양자로 삼았던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았었던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는데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삼촌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해 놓은 바로 로마를요, 사실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너무나 잘 이렇게 여러분들 확립해 나갔죠. 그래서 이 아구스투스 황제 시대 때부터는 로마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도래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아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을 한 바로 이 5명의 현명했던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사실은 수많은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로 이제 존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아까 1대 황제인
아우구스트 황제부터 여러분들 아마 또 기억날 만한 황제가 있다라면 뭐 네로 황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콜로세움을 만든 황제는 네로다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 네로는 아니죠. 그래서 그 네로 다음 또 로마의 랜드마크인 이 콜로세움을 만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약 200년 동안 이 현명했던 5명의 황제가 다스리던 바로 이 시기까지는 로마가 어떻게 보면요, 좀 평화로웠다. 태평성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 규정이 되는데, 자,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정부가 탄생하는지 알 수 있다. 티투스를 제외하면 혈연 관계의 세습을 통해 제위에 오른 황제들이 모두 왕군이었던 반면에 네르바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양자 관계로 제위에 오른 황제들은 모두 명군이었다. 그리고 양자 대신 혈연 관계에 의한 세습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로마의 붕괴는 재개되었다. 자, 누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이 오현제까지 오기 동안에는 원래는 황제 계속 세습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현제 시대 때는요.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바로 황제 자리를 줬던 게 아니라 뛰어나고 바로 현명한 황제에게 그 다음에 황제 자리를 지목해서 주었던 자리였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바로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요. 영화상에 아버지까지 이렇게 암살하고 막 글래디에이터에서 보면은 사까지 되어서 검투시합까지 하게 되는 바로 그 황제의 이름이 바로 코모두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영화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게 되지만요. 사실 그거는 영화라서 이제 픽션이 좀 들어간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그대로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로마는 이 오현제 시대 다음에 200년이 더 지나고 나서 로마는 멸망을 하지만 실제로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 내림길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시기를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끝난 오현제 다음 황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왕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물루스 왕으로부터 그 다음에 공화정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기를 거쳐서요. 황제들이 다스리던 바로 이렇게 제정시대까지 여러분들 쭉 이어지면서 로마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큰 영토와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를 때도 있으면은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그리고 달도 차게 되면 기울게 되고 그리고 꽃도 피면은 당연히 지게 돼 있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요. 사람이 신기한 게 너무 평화로우면 그게 행복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시민이 군이었던 최강의 군대인 바로 로마 군대는 결국은 인구 부족과 그리고 군대 지원자가 없게 되어서 결국 이 로마의 국경을 누가 지키게 되겠냐면 용병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이제 채용을 했었던 바로 게르만족들이 국방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는 점점 쇠퇴의 길을 겪게 되고 번창하던 상공업도 결국은요 쇠퇴하고 화폐의 남발 때문에 경제 인플레이션도 찾아오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이런 혼란한 시기 속에서는 사실 이러한 바로 이유도 있었죠. 바로 종교를 탄압하는 기독교 박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바로 여러분들 쇠퇴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로마는요, 다시 한번 이런 혼란한 로마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또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기독교를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요. 이제 로마를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는 뜻에서 여러분들 노바 로마라고 해서 330년에 로마를 최초로 수도로 옮기게 돼요. 그 수도가 오늘날의 여러분 이스탄불인 그때 당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로마를 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바로 로마는 결국은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 때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습은요, 이렇게 동과 서로 분리가 되어서 동로마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 네 번째 챕터의 비잔틴 제국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천년의 역사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은 서로마는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476년에 결국은 게르만족, 이미 뭐 침략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국방을 게르만족 자체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76년에 그 길었던 서로마의 바로 역사는 바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년의 역사는 동로마에 이어가면서요. 로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조그만했던 로마가 제국의 모습을 이뤄가게 된 건 사실상 사상 첫 번째 이 로마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 로마는 참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정복했었던 그리스의 문명을 그들은 동경하고요. 심지어 노예들을 자신들의 그리스 문명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그들은 존경을 어떻게 보면은 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마인드들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바로 그런 문명과 뛰어난 기술을 갖다가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요. 그들만의 또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탄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랜드마크인 바로 이 콜로세움을 보게 되면은 콜로세움은 지금도 가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로마에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어떻게 2000년 전의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져 있을 수 있을까? 조금은 복원은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콜로세움은 그대로 남아져 있는데 그건 바로 로마 시대 때 너무나 많이 활용되었던 바로 이 수많은 아치들이 토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치는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화산에 묻혀진 도시 폼페이를 가면은 거의 6m나 쌓여진 바로 화산들을 견뎌낸 게 바로 이 아치 구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이 아치를 로마인들이 개발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에투르리아인들의 뛰어났었던 그 기술력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었던 바로 민족이 로마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 하면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속담과 더불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가 닦은 길은요, 자그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 2바퀴를 도는 뭐 그런 거리하고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는 정복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길을 닦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길을 닦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통치를 하기 위해서였기도 했습니다. 길이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복한 땅까지 물자와 병력들을 빨리빨리 운송하고 수송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이 길 위로 또 무엇도 다녔냐면요. 바로 여러분 요거는 그냥 다리 같지만은 로마의 물이 바로 이렇게 운반이 되었던 수도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거리를 통해서 이 물은 로마 시내 안에 곳곳에 바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분수에게까지도 여러분들 로마는 물이 다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 공급이 되었던 바로 물의 양은요 9억 리터였었대요. 여러분 9억 리터는 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그 공급받는 양보다도 훨씬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1000개에 달하는 바로 여러분들 분수와 수많은 목욕탕들의 물들이 모두 다 공급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길이 어떤 식으로 닦여져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남아져 있는 로마의 속주국이었던 바로 폼페이, 폼페이의 바로 모습이고요. 그리고 로마가 정복을 하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로마화 시켰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폼페이를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왜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로마가 그 수많은 도시와 나라들을 정복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어떠한 나라도 이 속주국에서 벗어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은 꼭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거나 아니면 꼭 가보시길 바라는
로마는 폼페이인데 이 폼페이는 화산재에 묻혔던 이 도시가 1500년이 지난 뒤에 발견된 도시죠. 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고 그리고 로마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자, 이 폼페이는 여러분들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지리적으로 사실은 삼면이 다 바다였던 도시야. 근데 바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그저 농사만 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이 도시를 지배를 하고 나서는요, 넓은 시야로 이렇게 보니까 왜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만 짓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 폼페이를 바로 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이 도시를 무역의 도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 이 폼페이는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국제무역항의 도시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 누릴 수 없었던 이렇게 잘 닦여진 여러분 바로 로마의 길과 그리고 로마 하면은 또 여러분들 누구나 즐길 수 있었던 바로 이런 목욕탕 시설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목욕탕이 바로 폼페이에도 여러 곳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배를 받기 전과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화 속에서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너무나 발전된 모습으로 자신들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평화롭구나.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로마는요. 지배를 한다라고 해서 그들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명을 더 발전시켜주고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정복을 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성공했던 요인을 여러분들 딱 한마디 키워드를 꼽자라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관용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너네들 지배를 받지만 로마랑 똑같이 살아라 이러기보다는요 자연스럽게 어떠한 민족도 뭐 인종차별 없이 고위 관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로원이라던가 이런 바로 직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민족적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종교도 다 포용을 하는 그래서 로마가 다신교였었던 바로 그러한 바로 여러분들 제국이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문화를 수용하고 모든 문화를 또 누릴 수 있게끔 바로 해주었던 문화적 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로마의 역사와 정말 이렇게 로마 하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대표적인 역사가인 랑케가 이야기한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요, 로마로 이제 흘러 들어왔고, 그 다음에 로마 이후의 역사는 다시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로마로 흘러 들어간 거고요. 로마가 그만큼 여러분들 번성했었기 때문에 로마 이후의 역사들이 또 로마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로세움을 빗대어서 이야기해드렸지만 바로 이런 이야기이지 않았을까요? 로마는 여러분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이탈리아 남자들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은요 키도 너무나 작았고 신체 조건도 별로 좋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인들에 비해서 지성 수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지성에서도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도 켈트족보다 밀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빠져있지만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카르타고인보다 약하며 기술력에서는 에트리온보다 못했다. 하지만 여러분 1000년의 시간을 넘게 세계 인구의 4분의 2배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말씀드린 대로 관용과 개방적인 그런 바로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제국을 경영한 로마인에게서는요, 우리 수많은 경영인들이 지금도 또 경영인들뿐만이 아니라요, 한 나라를 지도할 때, 리더할 때 이 로마의 경영체제, 로마의 역사를 아직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로마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마지막 챕터인 비잔틴 제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야기인 유럽의 중심인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로마와 그리스와 로마 이제 문명은 이제 끝나고 이제 중세로 접어드는 그 시기에 너무나 여러분 중요했던 이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십자군 하면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 왜 십자군이라고 한 이름이 바로 붙여졌고 이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또 왜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1095년에서 1291년도에 걸쳐진 한 200년 정도죠. 8차례나 걸쳐진 이 유럽에서 중동의 땅으로 이렇게 원정을 나갔었던 바로 그런 전쟁이었는데, 왜 일어나게 됐는지 우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러 유럽의 군주들과 그 다음에 교황의 명으로 이렇게 아래에 예루살렘이랑 팔레스타인까지 여기 중동으로 원정을 떠난 8차례 바로 걸친 바로 이러한 전쟁이었는데 직접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비잔틴 제국의 이제 왕이 교황에게 일단 SOS를 쳐요. 왜 SOS를 쳤냐면 원래 아까 보여드린 여러분 이 지도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고난을 겪으신 바로 이 예루살렘과 바로 팔레스타인은요, 7세기에는 무슬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무슬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는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이 땅을 지배를 해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 오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여러분 생전에 죽기 전에 과업인 바로 메카로 성지순례를 했었기 때문에요. 이거를 똑같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세기 때 이곳을 다시 여러분들 이제 셀주크 투르크족이 여기를 지배를 하면서 그들은 이 성지순례자들에게 입장료도 받고요. 입장료도 너무 과하게 받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못 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중세인들의 성지순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직접적인 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그냥 뭐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디면은 나중에 훗날에는 보상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교와 바로 종교라는 것이었었고 이 성지순례도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 이곳까지 바로 지금처럼 우리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곳으로 꼭 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셀주크 투르크족이 했었던 바로 이 엄청난 만행은 당시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비잔틴 제국까지도 계속해서 침략을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의 이제 왕이었던 알렉시우스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황에게 바로 SOS 도움을 청했어요. 부끄럽지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 교황은 당시 우르바르누 2세라고 하는 교황이었는데 이게 바로 기회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제가 이따가 비잔틴 제국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로마와 이 지금 교황이 있는 서로마와요 이 동로마는 종교가 비슷하지만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 교회가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는 이렇게 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서 이곳을 가야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 우르바누 8세의 바로 호소는 이렇게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면서요. 성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수호하고 바로 그 이슬람 셀주크 투르크족 우리가 무찌르자라고 한 이름으로요. 그가 바로 이렇게 호소를 했었을 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교황의 파워는 카노사 굴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여서 뭐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한 바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워낙에 뛰어났던 바로 호소력 때문에 당시에 여자들, 뭐 사실 어린애들까지도요. 이 교황님의 바로 호소에 응하고 33만 명이라고 한 어마어마한 바로 여러분 이 인원이 다 응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 바라신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바로 클레르몽 아까 주교 공의회를 통해서요. 바로 1096년 8월에 1차 십자군 전쟁은 바로 여러분들 원정을 떠나게 되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황은요 동서 교회의
화합이 이때다라고 여러분들 바로 말은 했었지만요. 유럽은요 이 시기가 교황과 황제 뭐 거의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권력 다툼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도와가지고 내가 황제보다 더 위라는 걸 보여줘야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바로 황제였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왕과 여러분 영주는요 오로지 관심사는 땅을 더 넓히고 더 많은 여러분 땅을 넓히는 거. 그래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 그 넓은 땅을 내 손에 넣어야지 뭐 이런 이제 여러분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기사는 마찬가지로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용기를 이제 가지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농사일보다 전쟁에 나가서 명예도 갖고 자기 부도 여러분들 가지려고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목적 때문에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은 산으로 가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요, 아까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스러운 목적으로 인간이 가장 탐욕스러웠던 여러분 전쟁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부터 8차에 걸쳐진 바로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전쟁은 1차하고 바로 4차였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1차는요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목적인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했기 때문입니다. 정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복을 했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그곳에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다가 정복을 했었던 바로 그곳에 유대인들과 여러분들 무슬림들을 닥치는 대로 뭐 학살도 하고 그 다음에 불도 저지르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뭐 이런 유대 전통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곳을 이제 파괴했었다라고 하면서 이 또 거기를 점령했었던 바로 십자군 원정대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서유럽식 이런 봉건 제도로 여러분 그들을 침략하기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몇 년 뒤에 여러분 이곳을 다시 탈환했었던 아랍 장군인 살라딘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를 해주던 거랑 너무나 반대되는 좀 창피한 그런 모습을 또 취했었던 게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은 정복은 했지만 이런 식의 또 여러분들 안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 보여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와 더불어서 여러분 또 중요했었던 것이 바로 4차 전쟁인데요. 4차 전쟁은요, 이 8차례에 있었던 바로 십자군 전쟁 중에서 가장 최악의 추악한 전쟁이었었다라고 여러분들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경로를 이렇게 원정을 갔던 경로를 보여드리면요, 다른 원정이랑 다르게요, 육로가 아니라 바로 해로예요. 해로. 그래서 이렇게 해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집결을 하기로 하냐면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났던 최고 해상 강국이었던 바로 베네치아에서 집결을 하기로 합니다. 거기서 왜냐면은 함선을 대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네치아에서 모이기로 했었던 여러분 이 십자군 원정대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숫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의 군 수송비로 원래 주기로 했었던 그 돈을 주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날은 가기만 가고 베네치아의 빚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고, 그래서 베네치아가 어떻게 이걸 기발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요. 이 십자군 원정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를 침략을 해달라. 거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여러분 이 베네치아 조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당시 헝가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자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자마 지역을 침략해달라는 거예요. 좋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십자군 원정대는요, 종교적인 열의는 이제 뒤로 제쳐두고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 이제는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곳을 바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러분, 이 제4차 십자군을 승인을 했었던 이노첸시오 3세 교황님은요, 노발대발하고 격노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헝가리의 군주는 이미 교황님에게 충성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었던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헝가리가 속주국으로 삼았었던 바로 자마를 이렇게 침략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황님은 경로와 함께 이 십자군 원정대를 모두 다 파문시키게 되는 놀라운 바로 행동을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 오합지졸로 뭉쳐진 바로 이 십자군 원정대는요, 베네치아와 함께 곧바로 콘스탄티노플을 바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놀랐던 여러분 이 콘스탄티노플은요, 아군인 줄 알았는데 대약탈과 동시에 치명타를 얻게 되고,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뭐 대약탈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학대하고 이러한 바로 여러분들 중간에 이슬람과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이렇게 거의 뭐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바로 이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콘스탄티노플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와 4차 전쟁은요, 어쨌든 뭐 8차례 중에서 1차 빼고는 4차도 성공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부분은요, 거의 이슬람의 승리로 돌아갔던 게 십자군 전쟁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은 어쨌든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하고요,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었기 때문에 이들을 십자군 원정대라고 이렇게 불렸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 8차에 걸쳐진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예상과는 달리요, 쉽게 승리하기는 어려웠었고, 십자군 전쟁에 남긴 것은 뭐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차와 4차만 보더라도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죠. 그렇게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신앙은 더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 약화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었고 신앙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우리는 전부 다 약간 뭐 여행도 못 나가고 이렇게 불행하고 뭐든지 전부 다 여러분 저조하지만 이 코로나 때도 성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끼고 계시는 뭐 마스크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때도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4차 십자군 때 그들을 이렇게 조달해주고 운송을 해주었던 여러분 최고의 바로 여러분들 상공업의 도시인 바로 베네치아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바로 여러분들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십자군 원정 때 그때 당시에 숙박가 이런 바로 경제업들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활성화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폐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잘 원활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또 첫 번째 최초의 은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제노바 도시도 그때 당시 함께 발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교회의 권위는 여러분 떨어졌지만은 또 이러한 면에서는 또 이득을 취했었던 게 바로 베네치아와 제노바였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까 마찬가지로 교황과 기사들은 괜히 나갔다가 아이고 뭐 우리는 뭐 좋은 시절, 오히려 여러분 십자군 전쟁 하지 않았었으면요 그냥 꾸준히 더 나았을 건데 괜히 해서 뭐 좋은 시절 다 갔다라고 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인들은 이 십자군 200년 동안이라고 한 긴 시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렇게 또 축적할 수 있게 된 게 이 십자군 전쟁의 낳은 결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십자군 전쟁이 거의 끝나간과 동시에 중세시대에 몰락을 불러온 게 바로 이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또 이 몰락과 동시에 르네상스로 가는 길의 또 원인이 될 수.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몰락을 했으니 당시의 중세는 신이 중심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믿었던 바로 그 신, 그 다음에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은 보상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이 아닌 우리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는 르네상스의 길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 것도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낳은 결과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중세시대 때 너무나 중요한 또 이제 사건이자 전쟁이었던 바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 네 번째 챕터인 바로 비잔틴 제국입니다. 여러분 비잔틴 참 많이 들어온 단어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잔틴은 미술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비잔틴 미술이라는 게 뭘까? 이 비잔틴은 도대체 어디서 온 이름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이 비잔틴 제국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실은 불려져 왔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린 로마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시기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서기 330년에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분리가 된 거는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뒤였던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두 아들들에게 동과 서로 나뉘어서 이렇게 통치라라고 나뉘어졌던 시기가 바로 395년이에요. 그래서 서기 395년에 정확하게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로마는 이렇게 여러분들 동과 서로 나뉘어서 이곳을 동로마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도를 옮긴 여러분 지금의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비잔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여기 그리스 시절의 옛 이름이 여러분 바로 비잔틴이었대요. 비잔틴. 그래서 이곳을 바로 비잔틴 제국이다 라고 여러분들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잔틴 제국은 그로부터 여러분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1000년이라고 한 역사를 또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라고도 궁금하기도 하는데 비잔틴의 사실은 그 문명은 좀 독특해요. 그렇죠? 예, 여기를 또 로마라고 하기에도 로마랑은 또 다른 모습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건축물만 하나 봐도 그렇죠. 여러분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은 지금은 사원이지만 아야 소피아 성당만 봐도 사원 같지만은 원래는 또 성당이었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독특한 문명. 그래서 이 로마에서 분리가 되었던 여러분 이 동로마는 위치상 여기 바로 이 동양과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의 모습보다는요, 나중에 그리스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띠게 됐던 게 바로 이 비잔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가 다시 여러분들 가장 큰 영역을 가지게 됐던 그 시기가 이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 때 시기인데 빼앗긴 땅들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지금 서로마의 로마를 제외한 또 나머지 여러분들 로마 쪽에 바로 그 모습을 다 탈환했던 시기가 바로 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빨간 색깔의 이 부분이 바로 다시 동로마가 가장 컸었던 바로 그 시기에 제국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분리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에 교회들은 너무나 많았지만요. 그리고 바티칸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죠. 그래서 이 동로마에도 대표할 만한 성당이 필요하다 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었던 성당이 여러분 바로 이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 때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이 황제 때 여러분들 또 가장 많은 대립이 이루어졌었던 게 종교적인 대립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대립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서로마와 동로마는 같은 그리스도교를 믿었지만은 그 형태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적인 투쟁은 너무너무나 여러분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화합이 되지 않고 결국은 중간에 단절이 되기도 하고 니케아 공의를 통해서 열띤 토론도 벌이면서 화합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 특징과 뭐 하는 우리 그 성당에 가면은 이루어지는 미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54년에요. 이 동서는 완전히 여러분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한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었던 시기도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 시기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서로마는 발전해갖고 여러분 저 하나의 도시가 큰 제국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건 사실 막강한 군사력이었죠.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토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힘은요. 근데 동로마는 이 군사력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돈이었었죠. 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동로마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동양과 여러분들 아시아와 유럽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 인도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여러 곳을 다 여러분들 연결해주는 바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동로마이기 때문에 모든 물자들은요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왔다가 유럽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런 상공업으로 여러분들 부유하게 된 바로 무역 중심지로서 이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부는 또 무엇을 여러분들 또 가지게 해주냐면 찬란한 문화와 예술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뭐 예술은 이런 찬란한 돈과 뭐 문화유산 그 부가 없어도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분들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있으면은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 더 그림을 잘 그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이 부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비잔틴 미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때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던 것도 찬란했던 그들의 바로 뭐 찬란하다기보다는요 풍부했던, 많았던 여러분들 그의 이제 상공업과 무역을 통한 바로 그들의 부가 축적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여러분들 그 틀어짐 없이 이 동로마도 서로마 못지않게요. 1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지만 결국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잔틴 제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삼면이 전부 다 이렇게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삼겹에 이렇게 여러분 세 겹에 엄청난 여러분 두꺼운 성벽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 도시를 수호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비잔틴 제국을 침략해오는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어이없는 4차군 그 십자군 전쟁 때 침략을 받았던 그 시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완전히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술탄 메메드 2세가 바로 이곳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뚫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성벽은 결국은 메메드 2세가 뚫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바로 또 그들의 문화유산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가고 이 1000년에 바로 콘스탄티노플도 바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들이 콘스탄티노플을 들어왔다가 유럽을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던 모든 물자들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는 이어주지 못하게 되면서 가교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유럽은 이런 물건들 동양에 있는 뭐 중국이라던가 인도의 물건들을 더 이상은 조달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하는 수 없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탐험가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39년 뒤에 바로 크리스토퍼 콜롬보가 대항해를 떠나게 됐던 것도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해서 다른 바로 여러분들 항로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탐험을 하게 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잔틴 제국까지요 오늘 우리 4가지 챕터로 역사 여행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였었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1차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흐름을 주요한 사건들로 저와 함께 이제 역사 여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와 로마와 그리고 중세에 중요했었던 십자군 전쟁 그리고 비잔틴 제국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곳을 직접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갈 준비를 지금 집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때는 더 재미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멀리 과거로 돌아갔었던 바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중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차 때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도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립니다.